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공법 기록형 강의 한번 쭉 볼게요. 기록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례형하고 거의 대부분은 내용이 비슷하고요. 살짝 이제 형식적 기재사항만 더 추가하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록형에서 이제 크게 행정법 문제 그리고 헌법 문제 크게 나오는데, 행정법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취소 소송의 소장이에요. 취소 소송의 소장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취소 소송의 소장을 작성하는 내용들 쭉 보면은, 자, 소장이니까 뭐 당연히 사건명도 적어야 되고, 뭐 그 밖에 당사자들, 원고, 피고 이런 당사자도 적어야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를 제기할 때 그 청구 취지예요. 청구 취지.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걸 적는 부분.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과연 왜 이런 부분, 청구 원인 관련해가지고, 일단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럼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취소를 원하는 의뢰인이 찾아오면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당신이 받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주겠습니다. 청구 취지에 쓰는 거는 결국 그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는 게 이제 청구 취지가 되겠고요. 자,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사건의 경위, 이러이러이러했고 결국 이런 처분이 나왔다 등등인데, 사건의 경위는 거의 시험에서 안 물어보고요. 주로 이제 크게 써야 되는 거는 적법 요건이에요. 적법 요건. 그래서 이제 소의 적법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정도 쓰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소제기일을 쓰고 몇 년, 몇 월, 며칠 소제기일 쓰고, 그 밖에 원고, 소송 대리인 이런 거 쓰고, 관할 법원 쓰고, 이 정도. 첨부 서류나 그런 건 거의 이제 물어보지도 않고, 이 정도인데, 요 부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요 부분. 소의 적법성, 그리고 처분의 위법성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요 부분은 사례에서 공부하는 거랑 완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취소소송의 소장에서는 우리가 사례에서 공부했던 거에다가 형식적인 기재사항, 당사자 표시, 사건 표시, 당사자 표시, 청구 취지, 제소일, 대리인, 관할 법원, 요 정도만 좀 추가해주면은 기록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 요런 부분들도 우리가 점수가 있으니까 봐야 되지만은, 역시나 제일 점수가 큰 부분은 요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사례 공부하면서 기록도 함께 공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례는 뭐뭐이다. 반말로 써도 되지만, 기록을 쓸 때는 이제 좀 경어를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끝에 이제 뭐뭐입니다. 그것도 좀 바뀌어야 될 텐데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경어를 써야 돼요. 그런 점이 조금 또 차이점이 되겠네요. 소의 적법성에서 뭘 보길래 사례하고 똑같냐? 소의 적법성이 그거죠. 적법 요건, 소송 요건 따지는 거죠. 소송 요건. 그래서 자, 대상 적격을 따지는 거. 처분성이 인정되느냐, 마느냐. 자, 원고 적격. 과연 이 의뢰인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고 그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고 있는 게 맞느냐. 자, 피고를 제대로 골랐느냐라는 부분. 자, 그 다음에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겠느냐. 협의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딱 기록 내용을 읽어보면은 사례를 길게 늘어뜨려 놓은 거예요. 길게 늘어뜨려 놓은 거. 그래서, 내가 선택형이나 사례형 공부하면서 봤던, 그 판례인데, 그 내용이 그냥 기록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협의의 소의 가장 대표적인 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이미 1개월은 지난 상태다. 그런데 이미 지나서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처분은 1개월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처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영업정지 당했다가 1개월이 지나서 이제 다시 영업을 재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 있고, 영업하는데 이제 더 이상 방해받는 것도 없고, 지난 시기에 받았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미 효력을 상실해서 없어진 처분이고, 근데 이제 뭘 취소해달라는 겁니까? 당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하고 있어야 그걸 침해하고 있는 처분을 취소해 줄 텐데, 당신은 아무것도 침해당하지 않고 있는데 이미 없어진 처분을 왜 취소합니까? 협의의 소익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 하지만 가중적 제재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때는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더라. 그런 부분이 이제 사례에서도 그렇고 기록에서도 그렇고 선택형에서도 그렇고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피고적 원고도 대략 끝도 그렇고, 기록을 딱 보면은 이게 그 쟁점이네라고 찾으려면 결국 사례 공부를 충실하셔야 돼요. 사례 공부를 충실하셔야 기록을 볼 때도 이게 뭐 쟁점이구나라고 이제 보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제소기간 관련해서도 따지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심판. 반드시 거쳐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라든지, 국세에 관한 처분이라든지, 특히 공무원 징계 처분으로 많이 나와요.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그럼 이제 행정심판, 소청심사를 반드시 거치고 와야만 받아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각하되겠다라는 거.
자, 그 밖에 뭐 관할 부분까지 이런 부분입니다. 자, 제소기간 부분. 이미 소장에다가 몇 월 며칠 며칠을 써봐라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요걸 따로 이제 안 물어보는 경우들도 꽤 있고요. 다음에 관할 부분 역시 여기를 빈칸으로 남겨놓고 어디 법원 규정 써봐라 라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또 따로 물어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구멍을 뻥뻥뻥 뚫어놓고 구멍 뚫린 것만 답안에 쓰세요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요 두 가지는 여기서 물어보기 때문에 따로 안 물어보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뭐 재량제권, 공적 피격 등등 이게 다 소송 요건인데 요 중에서 다 쓰는 건 아니고요. 다 쓰는 게 아니고 이 사례에서 쟁점이 될 만한 거 몇 가지만 딱 찍어서 써달라라고 이제 물어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 요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있다가 이 중에서 뭐뭐뭐만 기재할 것, 뭐뭐뭐만 검토할 것, 그럼 그것만 쓰면 되고 반대로 뭐뭐뭐뭐는 검토하지 말 것이라고 문제에 써 있으면 역시 걔네 빼고 나머지만 쓰면 돼요. 근데 뭐뭐뭐만 검토할 것이라고 문제가 나오면 좋은데 반대로 뭐뭐뭐는 검토하지 말 것. 그럼 뭘 쓰라는 거지? 그러려면은 소송 요건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있어야 되죠. 이거 뭐 사례 풀 때도 무조건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분의 위법성, 처분의 위법성 부분, 처분의 위법성을 묻는 거는 결국 본안 판단을 물어보는 거죠. 본안 판단. 과연 그 처분이 위법하냐 아니냐라는 걸 이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제일 먼저 따져볼 수 있는 게 이제 법률에 혹시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 법률 유보 원칙 위반 아니냐? 법률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 따져볼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법률에 반하는 거 아니냐? 법률 우위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니냐? 법률 우위 원칙 위반 관련된 부분인데, 자, 법률 우위 원칙 관련해서 정확히 법에서 뭐 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걸 위반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따져볼 수 있는 게 절차 하자에서는 이제 많이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된다더라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크게 보면은 절차상 하자, 절차상 위법, 그리고 내용상, 실체법상의 위법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절차 관련해서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행정절차법이에요. 행정절차법에서 이런 절차를 거치라라고 했는데 왜 그런 절차를 안 거쳤느냐? 그러니까 사전 통지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느냐? 의견 제출 기회 주라고 했는데 왜 안 줬느냐? 그런 점에서 이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거 이제 써주시는 부분이고요. 자, 내용상 하자. 내용상 이제 위법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 관련해서 법률에 근거가 없다. 이것도 충분히 내용상 위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 기본법에 나와 있는 원칙이에요. 행정의 기본 원칙. 행정의 기본 원칙 위반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그 밖에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한다. 그러니까 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라는 거 이런 걸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처분의 위법성 부분을 작성하라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처분의 위법성 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나옵니다. 거기다 써주는 게 과연 어떤 절차를 빠뜨렸을까 찾아서 써주고 다음에 행정기본원칙, 행정기본법 찾아서 하나씩 어떤 원칙 위반일까 이런 거 이제 찾아서 우리가 써주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재량의 일탈남용이에요. 재량의 일탈남용. 요걸 검토하는 겁니다.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를 이제 비례 원칙에 반하니까 재량의 일탈남용이다. 신뢰보호 원칙에 반해서 재량의 일탈남용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자, 우리 기록, 사례와 차이점 기록. 사례에서는 이 경우 대상적격을 검토하라. 그러면 우리는 판례가 대상적격 인정 안 하던데 내가 봐도 인정 안 돼. 라고 답을 써도 돼요. 그죠? 뭐 협의소이익. 판례가 협의소이익 인정 안 된다던데 내가 봐도 이건 인정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답을 써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례는 뭐 판례대로 써도 되고 판례와 좀 다르게 써도 되고 어쨌든 결론은 내가 타당한 논거만 갖추면은 사례는 내 맘대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기록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승소하도록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승소하도록 쓰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요건들 검토해봐라. 무조건 우리의 결론은 소송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합니다라고 끝내야 돼요. 즉 이게 대상적격 갖췄을까 안 갖췄을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결론은 딱 정해져 있어.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대상적격 충족합니다. 원고적격 인정될까 안 될까? 무조건 법률상 이익이 있고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적격도 인정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써야 돼요. 기록은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거. 처분의 위법성도 마찬가지죠. 자, 이게 이 정도면은 이런 절차
이 정도는 생략해도 되는 거 아닌가? 생략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데도 생략하기 있으므로 절제상 하자가 있습니다. 자, 이게 재량의 일탈남용인가? 이 정도면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도 같은데, 뭐 사례에서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써도 되지만, 기록에서는 무조건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재량의 일탈남용입니다. 위법하여 취소됨이 마땅합니다. 결론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기록에서는 고민을 안 하셔도 돼요. 결론을 어떻게 낼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적법하니까 본안 판단해달라. 그리고 본안 판단에서는 처분 위법하니까 무조건 인용 판결을 해달라. 정해져 있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형식적 기재사항 추가적으로 보고 그 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례에서 공부하는 소송 요건 부분, 그리고 이제 본안 판단, 처분의 위법성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보신다고 보면 되겠고요. 가끔 가다가 취소 소송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효 확인을 구하고 주의적으로, 그 다음에 예비적으로 무효를 인정 안 해줄 거면 취소라도 좀 해달라. 취소 소송이 주의적, 예비적 병합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최근 기출에는 너무 어렵게 나왔는데 민사소송,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처리하고 있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병합해서도 냈어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근데 그런 부분들. 근데 기록은 뭐 어느 정도 기출이나 우리 법전의 모의고사에서 나온 쟁점들, 그것만 보기도 벅차기 때문에 그냥 워낙 과목이 많아서. 사실 기록이라는 것 자체도 선택형 보고, 사례형 보고, 기록형도 봐야 돼. 뭐 1년에 한 번씩 보나? 그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봐. 욕하면 안 되는데요? 왜 이렇게 시험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일주일 안에 한꺼번에 싹 봐요. 그래서 너무 보는 양이 많아가지고. 근데 공부 순서는 공법이 제일 뒤에예요. 공법이 제일 뒤에고. 그리고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도 또 제일 마지막이야. 그렇다 보니까 가장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기출, 법전의 모의고사에 나온 쟁점들만 소화하기도 벅차요. 그래서 이제 그 이외에 전혀 보지도 못한 쟁점이 튀어나왔다. 어떻게 할 것이냐. 뭘 어떻게 해. 다 못 써. 괜찮아요. 당나귀는 지장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존에 나와 있는 것만이라도 이제 충분히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소송 소장은 중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헌법 관련된 부분은 이제 이따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교재에서 이제 6페이지네요. 6페이지. 자, 소장 양식이 나오죠. 소장, 취소소송 소장 양식이 나옵니다. 자, 제일 왼쪽에 원고, 그리고 피고, 뭐 사건명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당사자와 이제 사건명을 적는 부분인데, 자주 물어보진 않고 이제 가끔씩 물어봐요. 가끔씩. 사건명은 뭐 사실 뭐 그렇게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잘 안 되고, 원고나 피고 한 번씩 물어봅니다. 너무 뻔하다 싶으면 안 물어봐요. 생략하고 안 물어보고, 조금 헷갈리다 싶을 때 그런 때만 너 알고 있니? 라는 차원에서 원고, 피고 물어볼 때가 있고요. 다음 청구 취지 무조건 물어봅니다. 청구 취지 무조건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청구 취지 같은 경우는 배점이 되게 커요. 막 4.5점. 한 두세 줄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기재할 내용은 하지만 무려 4.5점씩 배점이 되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청구 취지 뒤에서 이제 한번 또 보고요. 밑에 청구 원인. 자, 1번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거의 시험에 다 물어봅니다. 자, 2번 이 사건소의 적법성. 이게 소송 요건, 대상적 격부터 하나씩 판단하는 거고요. 3번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이게 이제 본안 판단, 왜 이 처분이 위법한지 비례 원칙에 반한다 등등등을 써주는 겁니다. 자, 4번 결론도 뻔하죠. 4번 결론. 그러니까 취소해 주세요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4번 결론도 거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입증 방법이나 첨부 서류도 초창기에나 물어보고 이제 거의 물어보지 않고 있어요. 자, 그 밑에 날짜, 제소일자. 가끔 가다 안 물어보고 거의 대부분 물어봅니다. 거의 대부분 물어봐요. 자, 그리고 오른쪽 끝에 원고 소송 대리인 이것도 거의 안 물어보고요. 자, 왼쪽 제일 밑에 관할법원 규정. 물어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디 법원에다가 이걸 소를 제기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점수도 크고 중요한 거는 소외적법성, 처분의 위법성. 그 부분은 우리가 사례 공부하고 동일하다라는 거. 나머지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1절 형식적 기재사항이죠. 1번 원고의 표시예요. 뭐 성명, 원고 누군지 성명, 뭐 주소,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이런 등의 순서로 기재합니다. 자, 그래서 뭐 민사소송, 행정소송법 조문도 몇 개 안 되고 내용도 법이 자세하지가 않아요. 얘네들은 소송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민사소송법 준용해서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사 기록에서 나온 내용들 비슷하게 그냥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1번 성명. 자, 원고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기재, 거래안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등등등. 특히 원고가 법인, 비법인사인 그런 경우에는 법인명을 기재해야 한다는 거죠. 기록에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줄 때도 있고 없고 그냥 바로 이름을 보여줄 때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두 번째 끝부분 원고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성명 앞에 숫자만 기재하면 돼요. 숫자만. 그래서 이제 1번 누구, 2번 누구 이런 식으로 숫자만 기재하면 됩니다.
주소, 네, 집안 주소 아니라 도로명 주소를 기재하면 되는 거고. 자, 3번. 자, 대리인이 있는 경우죠. 양가로 1번. 소송 대리인의 표시입니다. 역시 소송 대리인의 표시 이런 거 잘 안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자, 양가로 2번. 원고가 법인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원고가 법인, 이렇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뿐 아니라 주소 아래 대표자를 기재해야 돼요. 대표자를 기재해야 돼요. 대표자.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씩 물어볼 때가 있어요. 원고가 법인 이런 단체가 나옵니다. 단체가 나오고 그 밑에 대표자를 쓰는 걸 빼먹으면 감점하려고 일부러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양가로 3번. 원고가 소송 능력이 없다. 즉 원고가 미성년자, 비성년 후견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도 원고의 성명과 주소 아래에 법정 대리인을 씁니다. 마치 법인명, 주소 밑에 대표자를 기재하는 것처럼 여기도 법정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해 줍니다. 뭐 법인명 밑에다가 대표이사 누구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법정 대리인 누구 이런 식으로 부모 이름을 써주면 친권자 이름을 써주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후견인이나 친권자 이름을. 그래서 양가로 2번이나 양가로 3번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때 한 번씩 원고를 써봐라 라고 물어보게 되겠습니다. 자, 8페이지 원고 기재리를 보시면 제일 먼저 이제 기본형이 나오는데 거의 안 물어봐요. 이렇게 원고가 딱 한 명이고 뭐 별거 없다, 자연인이고 별거 없다 싶으면은 거의 시험에서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요. 자, 그런데 밑에 원고가 여러 명이면 1번, 2번 숫자 붙이는 거 알고 있니? 이런 거 물어보려고 아주 초창기에 한번 물어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 밑에 원고가 법인인 경우네요. 자, 밑에 얘가 나오는데 원고. 자, 학교법인이다. 학교법인 상산학원. 그래서 그 법인의 이름을 써주시고요. 밑에 주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자 이사장 홍정석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때 뭐 민사 기록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앞에 대표자를 꼭 써줘야 됩니까? 써줘도 돼요. 써줘도 됩니다. 민사소송과 통일시켜서 앞에다가 왜냐면 이게 대표이사와 같이 대표라는 단어가 없다 보니까 대표자 임을 보여주는 걸 써달라. 그래서 뭐 대표자 이사장 홍정석 하는데 사실 학교법인 이사장이 대표자지 뭐 뻔한데 어쨌든 앞에다가 이제 대표자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원고가 미성년자인 경우죠. 자, 원고 김어린 어린아이 이름을 써주시고요. 밑에 주소 써주시고 다음에 미성년자이므로 법정 대리인, 친권자 부 누구 또는 친권자 모 누구 이런 식으로 써준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원고가 법인 이런 단체라거나 미성년자, 뭐 비성년 후견인인 경우에 있어서 자, 그 원고에 대한 이름, 뭐 주소만 쓸 게 아니라 밑에 그 대리인을 쓰는 거 빼먹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때 한 번씩 원고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자, 원고를 물어본 게 우리 이제 법전의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또 이제 원고를 또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의뢰인이 여러 명 찾아옵니다. 의뢰인이 갑, 뭐 을, 병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보통은 의뢰인이 찾아오면은 당연히 이 사람들을 다 원고 1번 갑, 2번 을, 3번 병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기록에서 일부러 문제를 그렇게 만들어요. 3명이 찾아오긴 했는데 이 셋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다가 침해받는 자는 한 명인 것 같은데 한 명으로 원고를 좀 줄여보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야 3명 중에 한 명만 법률상 이익이 있고 2명은 법률상 이익이 아니었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국 기록에 쓸 때 자, 갑을 병 중에 을 병은 이러이러해서 을과 병이 누리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갑이 누리는 거 이것만이 법률상 이익이니까 갑 결국 원고 적격 갑은 인정됩니다 라고 하고 자, 그때는 원고 자리를 뻥 비워놔요. 왜? 원고 자리에다가 골라봐. 누구야? 누가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만 골라서 써봐 라는 차원에서 이제 원고 자리를 비워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또 원고 적격을 가진 사람을 찾아봐라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원고를 비워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피고의 표시를 볼게요. 자, 1번. 자, 먼저 이제 항고 소송의 경우를 먼저 보고 당사자 소송, 국가배상 청구 소송 차례로 봅니다. 자, 항고 소송. 자, 해상 소송일권 나오면은 다 그냥 써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소유적 법성 부분을 쓸 때 무조건 조문은 딱 박아놓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사례도 마찬가지고. 자, 첫째 줄, 항고소송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필요로 한다. 행정소송법 13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즉, 취소소송의 경우 피고가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소송에도 준용이 되니까요. 자, 여기서 행정청이란 행정주체 의사를 내부적 결정,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다라는 의미는 외부에 표시한다는 것은 그 처분서, 영업정지 처분, 운전면허 취소 처분, 등등등. 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어떤 처분이 있는데 그 처분 문서로 해야죠. 처분서. 마지막에 가면은
누구 써 있어요. 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또는 뭐 서울특별시장 또는 뭐 대한민국 대통령 등등등으로 누가 써 있고 그 옆에 딱 직인이 찍혀 있죠. 그 사람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외부에 표시하는 거예요. 지금 외부에 표시한다는 게 바로 딱 직인을 찍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마지막에 어떤 직함을 쓰고 직인을 찍는 거,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피고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주운전하다가 단속당했다. 단속 경찰관이 뭐 딱지를 끊었다 또는 단속 경찰관 그리고 그 밖에 경찰서 담당 직원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서를 만들고 보냈다. 하지만 그 처분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서의 끝에 가면은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써 있고 그 경찰청장이 직인이 찍혀 있어요. 그럼 결국 그 단속 경찰관 그 밖에 여러 교통계 경찰관들이 일을 했더라도 외부에 표시하는 거는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이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단속한 경찰관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나한테 이걸 보낸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다가 아니고 그 직인이 찍혀있는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이 행정청이고 그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따라서 이제 다음 줄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고요. 자, 재결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우리 실제 기출에서도 나왔고 법조인 모의고사에서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우리 행정소송법 19조 단서에 따라서 원처분이 있고 재결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원처분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결에 원처분에 넣고 재결 자체에만 있는 고유한 위법이 있다면 그때는 재결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재결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를 누구를 적어야 되느냐? 재결을 누가 있어?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죠? 소청심사위원회라면 소청심사위원회. 그래서 그때는 재결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적으면 되는 겁니다. 자, 양가로 2번 우리 이제 기출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내부 유임의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법에서는 누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느냐? 누구시냐? 인천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런데 밑에 여러 구가 있고 뭐 부평구 뭐 등등등까지 서울시장으로 할게요. 서울시장. 자,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인데 서울시장이 그걸 25개의 구청장들에게 쭉 넘겨줍니다. 그럼 종로구청장이 그걸 행사해요. 근데 법에서 넘기라고 안 돼 있고 법에서는 그냥 서울시장 너의 권한이다. 이 부분 업무 정지시킬 권한은 너에게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장이 바빠가지고 구청장님들이 제 대신 좀 해주시죠. 요게 내부 유임이에요. 정식 유임은 아닙니다. 정식 유임이 되려면은 행정기관에 권한을 바꾸는 거는 함부로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에 있어야 돼요. 근데 법률이 없더라도 그냥 내 대신 좀 해주세요라고 넘길 수 있는데 그게 내부적인 유임이에요. 내부 유임입니다. 내부 유임과 정식 유임의 차이점. 자,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자, 법에 근거해서 정식으로 유임이 되면은 정식 유임은 그냥 유임이라고 표현해줘요. 이게 이제 종로구청장에게 만약 유임이 됐다면 법에 의해서 유임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법적으로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면서 마지막에다가 종로구청장하고 자기 직인을 찍을 수가 있어요. 자신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부 유임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서울시장의 권한이지 구청장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단속을 하고 그리고 단속당한 사람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더라도 그 영업정지 처분서의 마지막에는 서울시장을 써야 돼요. 서울시장 그리고 서울시장의 직인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서울시장이 관여받았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관여받았고 종로구청 공무원들이 다 일을 한 건데 왜 도장은 이렇게 찍어요? 이게 내부 유임이에요. 내부 유임. 그래서 내부 유임된 경우라면은 요 서울시장 갑이다. 그래서 우리 기출에서도 구청장이 뭔가 구청장으로부터 단속을 받고 어쩌고 쭉 했는데 그때 피고를 적어봐라 라고 문제가 나왔는데 바로 내부 유임 됐으니까 구청장이 아니라 시장을 적어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이 구청장이 내부 유임을 받은 데 불과한데 만약 자기가 자기 직인을 찍었으면 종로구청장하고 자기 직인을 찍었으면 그 처분은 원칙적으로 당해무효가 됩니다. 권한운운자의 행위로서 당해무효가 돼요. 자, 그래서 양가로 1번. 자, 내부 유임은 유임기간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유임기간은 서울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임한 기간은 서울시장 명의. 서울시장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명의. 서울시장 직인을 찍는다는 얘기예요. 서울시장 직인을 찍는다. 따라서
내부 임을 받은 수임기관, 구청장을 얘기합니다. 구청장, 종로구청장. 내부 임을 받은 수임기관은 피고가 될 수 없고, 자, 처분 명의자인 위임기관이 피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를 찾을 때는 무조건 처분서에 있는 사람, 끝에 있는 사람, 그걸 우리가 피고로 찾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 구청장이 내부 위임 받았기 때문에 서울시장 직인을 찍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종로구청장하고 자기 직인을 찍으면 어떡하나요?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하면 돼요. 피고는 종로구청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대로 하면 돼요. 종로구청. 여기 나와 있는 게 종로구청장이면 종로구청장이 피고, 서울시장이면 서울시장이 피고. 여기 원래 서울시장이 나와야 되는데 종로구청장이 미쳐가지고 갑자기 여기처럼 종로구청장을 쓰면 어떡합니까? 종로구청장이 피고예요. 여기 나와 있는, 명의 나와 있는 거, 이게 피고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후반부, 수임기관이 만약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했다면 그 명의자 직인 보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수임기관이 그때는 피고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양가로 2번, 자, 처분적 조례의 경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조례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소송으로 무효확인소송 이런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말이 조례지 사실상 처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처분적 조례입니다. 처분적 조례만큼은 처분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때 소를 제기할 때 피고를 누구로 적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자, 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들고 조례 밑에 있는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고, 조례를 지방의회가 만든다고? 그럼 그 조례에 대해서 다투려면 지방의회가 피고겠네라고 싶은데, 역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조례에 관해서만큼은 지방의회는 그 행정주체,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었다. 서울시 조례. 행정주체의 의사, 서울시의 의사를 얘기하는 거죠. 행정주체 서울시. 서울시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건 서울시의회가 맞아요. 지방의회, 서울시의회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외부에 표시하는 건 서울시장이에요. 서울시장. 왜냐하면 조례는 법률도 마찬가지고, 법률안 넘어오면은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는데 바로 그 공포문 대통령 직인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도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거긴 하지만 그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다음에 그 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겨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합니다. 자기 직인을 찍어서. 그래서 직인을 찍는 거, 외부에 표시할 권한을 가진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그래서 처분적 조례. 특히나 처분적 조례 관련해서 이제 실제로 판례가 존재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죠. 존재하고 있는 게 학교를 폐교시키는 조례예요. 학교 폐교, 어디 있는 분교를 폐교한다. 폐교시키는 조례입니다. 폐교 조례. 자, 원칙적으로는 학교를 폐교한다 싶으면은 조례의 내용 자체가 뭐 학생이 5명 미만인 학교는 뭐 필요에 따라 교육감이 폐교시킬 수 있다. 그럼 그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감이 폐교 조치를 하면 될 텐데, 처분적 조례는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조례 자체에서 어디 있는 학교 이제부터 폐교한다 라고 써있고, 따라서 교육감의 폐교 조치라는 구체적 집행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례 자체에서 어디 있는 학교 폐교한다. 이런 게 이제 처분적 조례입니다. 자, 이렇게 학교를 폐교시키는 조례, 처분적 조례에서 이제 다투는 경우인데, 자, 이 처분적 조례를 어디서 만들었느냐? 이 처분적 조례는 이제 처분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어디서 만들었느냐? 자, 예를 들어 뭐 경기도면은 경기도 의회에서 만들었다. 자, 경기도 의회에서 만들었지만 이걸 경기지사에게 보내고 결국 얘가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그냥 단순한 조례가 아니라 학교를 폐교시키는 조례, 교육학에 관한 사무예요. 교육학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교육감입니다. 경기도 교육감, 경기 교육감. 그렇죠? 그래서 이때만큼은 이런 조례는 피고는 교육감이 되는 거예요. 교육감이 되는 겁니다. 자, 교육학계가 아닌 나머지는 일반적인 사무에 관한 조례라면 경기도지사가 피고가 되는 게 맞지만 교육학계 사무만큼은 교육감이 피고가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양거로 3번. 자, 합의제 행정청입니다. 합의제 행정청은 딱 이름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슨 위원회로 끝납니다. 무슨 위원회. 감사원만 이제 감사위원회로 안 끝나고 감사원으로 돼 있는데, 감사원도 원장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감사위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제적위원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합의제 행정청, 독임제 행정청이 아니라 뭐 대통령,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은 독임제 행정청인데, 이렇게 합의제 행정청 위원회 모여서 다수결로 의결을 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합의제 행정기관 그 자체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장이 피고가 아니라 감사원이 피고가 되는 거고,
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그냥 위원회가 피고가 되는 거고,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회가 피고가 되고, 소청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회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무슨 위원회로 끝나면은 그 위원회 자체가 피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피고는 위원회지만 당연히 그 밑에다가 위원장 누구 이런 식으로 또는 감사원장 누구 이런 식으로 대표자 이름을 이제 같이 기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피고 자체가 그 대표자인 건 아니에요. 그 기관 자체가, 위원회 자체가 피고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예외인 경우가 하나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양가로 7번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 두 번째 줄입니다. 이것도 역시 법전의 모의고사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중앙노동위원회인 경우만큼은 법에서 위원장을 피고로 하라고 돼 있어요. 특이하게. 자, 중앙노동위원회도 끝에 위원회니까 합의장정청이거든요. 그러니까 피고를 중앙노동위원회라고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만 법에서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고 돼 있어요. 이런 특이한 규정이 있으면 그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피고를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적점이 1, 2점 또 주어지게 되는 부분이죠. 자,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양가로 4번입니다. 자, 지방의회가 피고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아까 뭐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피고가 아니고 뭐 그걸 대외적으로 공표한 지방자치단체장, 즉 시장도지사라든지 뭐 교육감 이런 사람들이 피고라며 왜 여기서는 지방의회가 피고야? 아, 조례는 대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표하니까 그런 거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입니다.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은 지방의회에서 자기네가 징계하고 끝내는 거지. 이걸 뭐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보내가지고 거기서 공표를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방의회 자체에서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은 지방의회가 피고가 됩니다. 또 의장이나 부의장에 대해서 쫓아낼 수 있는 불신임 의결 제도가 있어요. 지방자치법에는. 이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도 역시 처분이고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장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선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뭐 따질 때 의장 선거도 처분으로 보고 이거는 다 지방의회가 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전혀 관여를 못해요. 지방의원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징계하고 불신임하고 선거하고 하는 거는 다 지방의회의 자율권 행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전혀 관여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방의회가 피고가 되는 게 맞는 겁니다. 특히나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 자,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사법심사가 정확히 사법심사는 아니고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라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에 대해서 징계가 나오면 법원에 제소할 수는 없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없다고 나왔을 거냐,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라고만 써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징계에 대한 가처분을 받아들인 경우는 있긴 있었어요. 자, 어쨌든 자, 하지만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은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맞고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때 피고는 지방의회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양가로 5번. 공법인이 피고가 되는 경우가 있네요. 공법인이. 자, 그래서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임받았다 또는 위탁을 받았다. 그런 뭐 행정기관, 공공단체, 기관 또는 사인, 공무수탁 사인이죠. 자, 공무수탁 사인도 행정청이에요. 행정청. 행정주임에서 행정청으로 봐서 이 사인, 공무수탁 사인도 피고가 됩니다. 우리 행정소송법 2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공단 끝나는 거, 공사 뭐 끝나는 거, 뭐 공무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도시주택공사 이런 거 다 피고가 되는 겁니다. 대신 이거 역시 끝에다가 대표자 이름을 하나 더 추가 기재를 해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뭐 공무연금관리공단에서 나한테 연금 주던 거 왜 나한테 줘야 되는데 안 준다고 결정했느냐 뭐 등등등 그러시는 거. 자, 또 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왜 나의 보험자 자격을 박탈했느냐 등등등 그런 거.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자, 보험금, 보상금 다투는 부분들 다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양가로 6번. 자, 처분청과 통지자가 이제 다른 경우도 있는데 통지한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통지한 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처분청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처분청이. 그런데 실제 사례가 있었던 게 대통령이 저 갑이라는 사람 국가유공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뭐 배신자였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서운을 취소합니다. 훈장을 줬다가 그 훈장을 이제 취소한 거예요. 서운 취소 처분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장, 지금은 이제 국가보훈부 장관이겠죠. 뭐 이렇게 이제 처장이나 뭐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전달해 줬습니다. 통지해 줬습니다. 피고는 여기가 아니라 이제 원칙적으로 대통령을 상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죠. 물론 그때는 국가보훈처장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자, 국가보훈
처장이 통지를 해줬다. 통지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고 그걸 실제로 한 사람이 피고다, 피고. 다만 대통령이 한 처분에 대해서는 소속 장관이 피고가 되기 때문에 소속 장관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이 피고가 되는데, 만약 지금처럼 국가보훈부 장관이라면 그 소속 장관이 국가보훈부 장관이기 때문에 자기가 통지했고 자기가 실제 처분한 건 아니지만 소속 장관이라서 그런 점에서는 피고는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처분한 사람 그리고 통지한 사람 다르면은 통지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처분한 사람, 처분청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양거로 7번 특별규정. 자, 처분청이 대통령인 경우는 소속 장관이 피고가 된다라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그렇죠. 대통령이 처분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처분을 했네요. 누구를 상대로? 검찰총장을 상대로, 정직 2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정직 2개월 처분을 했어요. 자,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 검찰총장이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직 처분을 멈추라. 서로 제기했던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검찰총장. 나중에는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까지 됐고, 지금은 이제 내란 수계까지 되었는데, 어쨌든, 검찰총장 실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피고를 누구로 하느냐? 대통령이 처분했으니까 대통령이 피고다? 아니에요. 소속 장관,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피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피고를 적을 때는 법무부 장관을 적어야 돼요. 그리고 청구 취지를 적을 때는 보통은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다 보니까 청구 취지를 적을 때 피고가 원고에게 한 어떤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고 쓰는데, 이런 경우만큼은 피고와 그 다음에 처분청이 다른 경우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 이 피고가 검찰총장에게 정직 처분한 건 아니거든. 피고가 원고에게 한 게 아니라 피고 말고 제3자죠, 대통령. 그래서 이제 그때는 피고란 말 대신에 대통령이라고 딱 정확히 써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처분을 한 사람과 그 다음에 피고가 되는 사람이 이제 다른 경우에 이제 우리가 청구 취지에서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뒤에서 이제 한 번 또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국회의장이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등 이런 헌법기관, 기관의 우두머리, 기관장이 직접 피고가 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이제 대신 방패막이로 한 명씩 나가요. 자, 국회의장이 한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국회의장이 국회 직원, 소속 직원에 대해서 불리한 인사처분을 했다. 그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싶다. 피고는 국회 사무총장이 되는 겁니다. 자, 대법원장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대법원장이 왜 판사들에 대해서 자기 좀 비판했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그러면 그 불이익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싶을 때 역시 그때 피고는 법원 행정처장이 되는 겁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아까 봤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대신 피고가 되고,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예요. 헌법재판소 소장의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싶으면 그때 소를 제기할 때 피고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대신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대신 피고가 되는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양으로 8번. 자, 피고가 여러 명이면 원고처럼 똑같죠. 앞에 이제 숫자만 딱딱 붙여주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2번 당사자 소송입니다. 자, 당사자 소송은 항고소송과 피고가 다르네요. 첫째 줄. 당사자 소송은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역시 조문이 있어요. 행정소 39조. 이게 원래 맞는 거죠. 민사소송도 그렇고 모든 소송은 권리주체, 즉 권리 의무의 주체가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를 얘기하는 거죠. 원고나 피고가 되려면은 원래 사람이어야 돼. 사람, 권리 주체, 사람을 얘기하죠.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어쨌든. 물론 비법인 사단도 거의 소송력에 있어서는 똑같이 인정해 주지만. 자, 항고소송이 특이한 거였어요. 항고소송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기 때문에 매우 특이한 소송입니다. 사람이 아닌데. 그죠? 행정청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라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의 손발 역할, 자연인에게 있어서 손발이 신체의 기관인 것처럼 행정주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이런 행정기관들이 손발 역할을 하는 기관이죠, 기관. 따라서 원칙적으로 행정청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당사자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항고소송만 그러한 행정청을 당사자, 피고로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소송 수행의 편의?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는데 거기에 서울시장 직인이 찍혀 있어. 그러면 서울시장이 나한테 그런 처분을 한 걸로 생각한단 말이죠. 서울시가 나에게 했구나라고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를 상대로 안 하고 서울시장을 상대로 막 서로 제기하다 보니까 아예 법에서 네 그렇게 하세요 그냥. 피고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종로구청장이 나에게 처분을 했다. 그때도 사실 법적으로는 종로구라는 사람이 나에게 한 거예요. 이 종로구라는 사람, 이 행정주체, 이 사람의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뿐이고 종로구에서 나한테 한 거지만
종로구와 나와의 관계지만 결국 항고소송에서는 이거 보고 소를 제기할까봐 그냥 이거 피고로 하세요. 그런 점에서 행정청은 피고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사자 소송은 원칙대로 가서 사람을 피고로 합니다라고 이제 규정되어 있는 게 39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건 아니고요. 자, 이 경우 당연히 대표자 이름을 기재합니다. 이때 국가가 소송을 맡는다 싶으면은 그때 대표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피고인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대표자, 지방자치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제 피고가 됩니다. 자, 국가가 피고인 경우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가? 그때는 대신 법무부 장관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당사자 소송인데 당사자 소송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민사 소송이나 당사자 소송이나 거의 비슷한데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항고 소송은 자 한쪽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는 공권력 행사에서 다투는 소송이 항고 소송이지만 당사자 소송은 민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양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법률 관계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법률 관계를 다투기 때문에 내 공무원 지위가 있음을 확인해 달라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건 돈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 지방 공무원이 야근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야근 수당을 예산이 없다고 해서 미뤄. 다음에 줄게. 그러면은 야 수당 밀린 거 내놔. 이게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하나입니다. 금전 지급 정보 소송도 당사자 소송의 하나예요. 이때 야 내 수당 내놔 라고 소를 제기할 때 피고를 누구로 해야 되느냐. 서울시 공무원이었다면 서울시를 피고로 하는 거예요. 서울시장을 피고로 하면 틀리는 거예요. 서울시장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이기 때문에 권리 주체인 서울시를 피고로 해서 수당 내놔 라고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자, 서울시장은 그 피고 밑에다가 이제 대표자로서 적는 것 뿐이에요. 자, 근데 국가 공무원이다. 국가 공무원이 야근을 많이 했는데 수당을 못 받고 있다. 자, 수당 달라.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 국가입니다. 국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다가 대표자 법무부 장관을 기재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특히나 세 번째 쪽 그 부분. 자, 형식적 당사자 소송입니다.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웬만하면 인정 안 해주고 법에 있을 때 인정을 해주는데 그게 바로 토지보상법에 나와 있습니다.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에요. 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여기다 볼게요. 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자, 당신 토지 갑이면 자, 당신 토지를 우리가 이제부터 수용합니다. 자, 수용하겠고 자, 그리고 보상금은 1제곱미터당 10,000원씩 쳐드릴게요 라는 식의 이제 수용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처분이에요. 처분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갑 입장에서는 이 수용 재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없고 뭐 그 밖에 내 땅을 왜 공공 필요가 있다고 해서 수용하느냐 그 수용 자체에 대해서 다투는 게 없고 불만이 있는 게 딱 하나 있어. 뭐냐? 수용 재결의 그 내용 중에 보상금이 너무 적다라고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갑 입장에서는 보상금을 더 내놔 라고 이제 소를 제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이 보상금은 이 수용 재결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이 수용 재결이 잘못된 거니까 이걸 취소해달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제대로 된 보상금을 제대로 책정된 수용 재결을 다시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비로소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번거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에서는 굳이 수용 재결 다투고 그 다음에 또 돈 달라고 소를 제기할 게 아니라 한 번에 끝내세요. 한 번에. 어쨌든 이 수용을 하고 보상금을 줘야 되는 주체는 사업시행자예요. 사업시행자. 국가가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일 수도 있고 민간기업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시행자.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이 사업시행자. 여기다가 뭐 고속철도를 깐다. 그러면 이제 고속철도를 까는 그 사업시행자가 당신 토지를 가져가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니까 이한테 돈을 바로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갑이 바로 여기다가 야, 돈 더 내놔. 보상금 증액 청구. 보상금 더 내놔.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 이런 소송이 85조 2항에 규정되어 있어요.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용 재결의 내용을 보니까 보상금이 너무 적게 되어 있네. 그래서 수용 재결을 취소한 다음에 다시 돈을 더 받으려고 또 소를 제기하고 두 단계로 하느니 그냥 얘를 상대로 해서 바로 돈을 더 달라고 소를 제기해달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수용 재결이라는 처분을 다투는 거야. 이 처분. 왜 보상금을 왜 이렇게 적게 정해놨어? 이 처분을 다투는 건데, 그쵸. 형식상으로는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청이에요. 행정청이죠. 행정청입니다. 이 행정청을 피고로 해서는 이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이 아니라 사람끼리 야, 돈 더 내놔.
당사자 소송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형식은 당사자 소송, 근데 실질은 수용재결을 다투는 거, 수용재결의 보상금 정한 걸 다투는 거. 네, 그런 점에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수당 못 받은 걸 수당 내놔, 이거는 실질적 당사자 소송이 맞아요. 법률 관계를 다투는 겁니다. 너 나한테 돈 줄 의무가 있지? 나는 너한테 받을 권리가 있고, 내놔라. 자, 이행을 청구하는 거.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수용재결이라는 처분이 잘못됐네. 그래서 이걸 다투는 건데, 그래서 이걸 취소해달라는 항고소송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형식상으로 바로 사람한테 돈 내놔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형식상 당사자 소송이다. 실질은 항고소송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 이 수용재결의 내용을 보니까 보상금이 너무 지나치게 많게 책정이 되어 있어. 그럼 이제 사업시행자가 이번엔 소를 제기합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인을 상대로 해서 네가 한 수용재결을 취소해달라. 취소하라는 소를 구하겠지만 역시 이것도 간편하게 얘가 바로 얘한테 소를 제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갑에 대해서 야, 돈 그만큼 안 준다. 조금만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자,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게 세 번째 쪽 끝부분입니다. 형식적 당사자 소송,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보상금 증액 청구를 하고 사업시행자는 반대로 보상금 감액 청구를 하는데 두 가지를 합쳐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라고 표현해줘요. 자, 이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 소유자가 피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제기할 때는 토지 소유자를 피고로 해서, 토지 소유자가 제기할 때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해서 제기하고, 누구는 피고가 안 된다? 실제 보상을 정한 거는 토지수용위원회인데 얘가 피고가 안 되는 게 특징이에요.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적으로 피고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네요. 자, 이게 이제 최근에 기출로 나왔던 부분인데, 자, 민사소송인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관련 청구 소송으로 병합합니다. 근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선택형이나 사례에서는 중요하게 많이 나왔지만은 사실 기록에서는 민사로 처리하다 보니까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나오기가 어렵지 않나 싶었는데 관련 청구 소송 병합으로 나왔어요. 관련 청구 소송. 그래서 관련 청구도 민사 소송이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뭐 국가배상 청구 소송 이런 것들 민사 소송이더라도 행정 소송이 제기됐다 싶으면은 그 행정법원에다가 같이 병합해서 제기할 수 있게 행정소송법 10조가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병합이 가능합니다. 자, 병합하는 경우 역시 피고는 누가 된다? 첫째 부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되는 거죠. 국가배상 청구는 우리 국가배상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어요. 배상 책임을 지는 자가. 따라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되는 겁니다. 자, 역시 뭐 항고소송 말고 나머지는 그래 권리주체가 피고가 되는구나, 사람이 피고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국가나 지방자치는 다 사람이죠. 사람, 범인, 공법인. 자, 밑에 피고 기질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형은 뭐 피고, 그리고 이제 그 처분을 한 교육부 장관, 교육공무원에 대해서 누가 징계를 했다. 누가 했냐? 교육부 장관이 했다. 피고 교육부 장관. 간단한 거고, 기본형 역시 시험에서 잘 안 나옵니다. 자, 다음에 학교를 폐교하는 처분적 조례의 경우죠. 자, 이 경우 피고, 서울특별시, 시장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왜냐면은, 일단 이 처분적 조례의 경우, 서울특별시 의회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인데, 학교 폐교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장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 끝난다는 거. 합의행정청은 피고 감사원 또는 무슨 위원회에 쓰고 밑에다가 대표자, 감사원장 누구를 써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방의회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 지방의회원에 대한 징계 의결 또는 뭐 지방 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계를 하든지 지방의회원 선거 이런 걸 다툴 때는 다 부산시 의회가 피고가 되는 거죠. 부산시 의회 쓰고 밑에다가 대표자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공법인이 피고가 되는 경우,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주대책 등등에 대해서 내가 뭐 소를 제기한다 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써주시고, 밑에다가 대표자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만 특이하게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고 위원장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피고가 여러 명이면 앞에다가 1, 2 숫자만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당사자 소송이다. 당사자 소송이다. 그래서 수당을 내놔라 소를 제기한다. 피고 경기도지사가 아니에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당사자 소송은 권리 의무의 주체 사람이 피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라고 쓰고 밑에다가 대표자 도지사 누구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 피고가 국가다 싶으면 피고 대한민국 그리고 밑에다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대표자는 법무부 장관 누구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경우입니다.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경우는 사업시행자를 써요. 그래서 자, 이 공익사업하는 사업시행자 누구야? 피고. 공익사업을 대한민국에 하면은 대한민국을 쓰면 되고, 서울시가 하면은 서울시를 쓰면 되고, 어떤 민간기업이 하면은 그 민간기업 이름을 쓰면 됩니다. 여기서는 주식회사 스타넷이라는 민간기업이 사업시행자네요. 그러면 이 피고에는 이 회사 이름을 쓰면 되는 겁니다. 주식회사 스타넷 이런 식으로.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경우. 보상금을 더 달라라는 소송, 사업시행자를 적으면 되는 부분이에요. 형식적 당사자 소송인데 여기다가 누구를 적으면 안 된다? 토지수용위원회를 적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토지수용위원회를 적으면 안 되고 사업시행자를 적어야 한다는 거. 사업시행자를 적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토지수용위원회를 적는다든지 또는 뭐 토지수용위원회가 속한 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니까 뭐 대한민국을 적겠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니까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경기도를 적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딱 사업시행자가 누구냐를 찾아서 그걸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병합한 경우네요. 병합한 경우다. 피고 1, 2라고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됐냐면 어떤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처분이 위법합니다. 위법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록형 문제 자체가 쭉 기록을 내용을 보니까 속초시장에 한 처분이 있는데 이 처분 자체가 취소 사유가 있거나 또는 당해무효인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튼 이 처분이 위법합니다. 그래서 이걸 취소해달라 또는 무효 확인해달라 라고 요구하고 추가적으로 이 잘못된 처분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까 그 손해도 배상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국가배상까지 같이 한꺼번에 병합을 하는 경우입니다. 피고가 서로 다르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피고 1 속초시장은 처분을 누가 했느냐. 피고 1은 지금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 그러니까 항고소송의 피고를 적은 거예요. 항고소송의 피고를 지금 속초시장으로 적은 겁니다. 항고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니까 속초시장입니다. 하지만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병합했기 때문에 피고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 그게 2번.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의 피고는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죠. 그래서 속초시예요. 시장이 아니고 속초시입니다. 속초시. 그래서 둘로 나눈다는 거. 속초시 밑에 대표자 시장 누구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소송이라는 것이 이렇게 속초시 이런 사람이 피고가 되어야 하는데 항고소송이 특이하다는 거. 항고소송만 이제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경우 피고가 서로 다르다는 것도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고요. 네. 자, 여기까지 보고 우리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